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망초 인권연구소장 맡고 있는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기겠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 72차 물망초 인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요, 적혀 있는 바와 같이 UN 북한인권 교류와 폭풍 프로그램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수환 도로성관 위원장께서 대회사를 하실 때 얘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미나는 좀 갑자기 준비가 됐습니다. 지난달 3월 24일에 UN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제소안 19번째가 계속 연속으로 결의가 됐는데요. 그 결의안 내용에는 북한 포럼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포럼 문제의 그 영원이랄지 그런 상황이랄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세미나가 필요하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권연구소에서 생각한 바는 북한 포럼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인 공감대를 두텁고 넓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게 기본이고, 이걸 바탕으로 외교적인 노력과 법적인 해결, 국제법적인 해결이 서로 보완을 하면서 문제를 진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부재 발표를 하실 분에 대해서는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 의원께서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우리를 위해서 외교관으로 공직을 하셨고 중요한 국가기관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 의원님께서 발제를 해주셔서 우리는 이 북한 인권 결의에 포함된 북한 포럼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과 문제에 대해서 아주 뜻깊은 그런 정보와 지식을 아마 획득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 법적인 국제법적 해결하면 법적인 측면에서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주 연구역강한 심예 법률가 두 분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신희석 과장님은 전환기 정의그룹 법률분석관을 계시는데요.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은태석 변호사님은 현직 변호사라고 계시는데 우리 물망초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께서 오늘 발제를 하시고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발제를 하시는 조 의원께서는 40분 해주시고요. 토론하신 분께서는 25분 정도 해서 대략 한 4시 반 정도까지 발제와 토론을 마치고, 그 다음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하고 이 주제에 관해서 의견 교환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태용 의원님 모셔서 발제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을 해주십니다. 제가 받은 조태용입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여의도에서 제가 일을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한 40년 가까이 정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주로 외교부에서 한일 관계, 그다음에 대북 정책 공조와 북한 문제, 그리고 이제 공직생활 맨 마지막 자리로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했습니다. 북한에 관한 문제라든지 안보 이슈라든지에 주로 중점을 둬서
외교관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외교관 치고는 국방마무리를 굉장히 많이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제 73차 사단법인 물망초 이권 세미나에 발제를 맡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그리고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제 발표를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조금 망설이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군 포럼 문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풀기가 어려운 난제이고, 외교 일선에서도 이 문제를 사실은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서 풀어야 되는데 그다음 기대에 부응할 만큼 풀지를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그런 문제라서 제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만 이 국군 포로 문제라고 하는 이런 성격의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이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부가 왜 있는가, 어렵다고 해서 문제를 방치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이래도 괜찮은 일이냐, 이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문제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동안 좀 했었어야 되는 일, 못한 일들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또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듣고 또 훌륭한 두 분 토론자님들의 의견을 저도 듣는,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군 포로 문제나 또 6.25 전쟁 때 희생당하신 국군 유해 발굴 문제나 이런 어떻게 보면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문제에 있어서 선진국들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미국은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한 노력을 조금 자료에 넣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면 아마 대한민국 정부가 어렵지만 너무 이 문제를 그냥 놔뒀던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을 달겨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발제는 제가 대표된 책자의 순서에 되게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이 됐고 전쟁의 포성을 멈췄습니다만은 엄청난 전쟁의 희생과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3년간의 전쟁 동안에 거의 14만 명의 한국군이 전사했고 거의 50만 명의 한국군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종자까지 포함하면은 우리 국군이 입은 피해만 해도 60만이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숫자도 실제보다는 좀 적을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 때 우리를 도왔던 유엔군들도 거의 4만 명에 가까운 전사자가 났고 10만 명이 넘는 부상자, 그리고 실종자와 포로까지 합쳐서 약 15만 명이 좀 넘는 그런 피해를 봤습니다. 민간인의 피해도 엄청납니다.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면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민간인의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역시 이 숫자도 아마도 좀 적지 않겠느냐 실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잊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은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산가족 출신의 부모님한테 태어난 사람입니다만 이산가족들의 고통도 오늘까지 몇 년이 살아있고 특히 국군 포로의 경우에는 사실은 정말 생이별을 하시고 그 이후에 뵙지를 못하는 국군 포로들과 가족의 아픔도 절절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53년에 휴전협정 당시에 우리 국군 포로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을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82,318명이라고 추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송환된 국군 포로 숫자는 82,000여 명에 딱 10분의 1, 8,343명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엄청난 숫자의 국군 포로가 사실은 돌아오시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70년대부터 이 문제가 조금씩 얘기가 됐습니다만 북한은 남한 출신의 국군 포로는 전원 송환됐다, 그리고 강제 억류하고 있는 국군 포로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그런 정말 믿기 힘든 얼토당토한 입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4년에 처음으로 고 조창호 중위께서 탈북을 함으로써 국군 프로의 존재가 우리 국민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 10명 정도 국군 프로께서 북한을 탈출해서 자유대한민국의 품에 안겼고 그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국군 프로가 북한에 아직도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국군 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지금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사실 좋은 말로 또 우호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 이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은 국제적인 여론 환기, 국내적인 여론 환기, 또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에서도 우선순위의 변화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강화하고 우리가 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제가 보기에는 신락 같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부와 국가가 꼭 풀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해야 될 만큼의 역할을 또 노력을 사실은 쏟지 못했다는 말씀도 스스로에게 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엔의 인권결의안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처음으로 이제 국군 포로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 또 이 또한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없었고 국군 포로의 가족분들 특히 여기 계시는 사단법인 문광초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가장 결정적인 도움이 돼서 자극이 돼서 처음으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 포로라는 말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자성을 해야 될 계기로 삼는 것이 마땅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됐지만은 국군 포로 문제는 아직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시간이 되면 남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국군 포로 관련해서 현황들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숫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2,318명으로 저희는 추산을 했는데 돌아온 포로들이 8,343명에 불과하고 휴전 이후에 탈북해서 대한민국 국군 포로가 80분이 계시는데 현재 19분이 살아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한 국군 포로의 숫자는 수만 명이 될 텐데 얼마나 상당한 숫자의 국군 포로가 북한에 살아계시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 국방백서가 우리 정부 자료에서는 거의 마지막 같은데 거기 보면 56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유엔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2014년에 조사했던 숫자는 약 400명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교전쟁 이후에 포로 교환 결과를 보시면 큰 숫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엔사 측하고 공산 측 사이에 숫자에 커다란 불리움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줄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사실은 전쟁을 끝내게 되면 당연히 억류하는 포로들을 그 자유무사에 따라 송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북한은 처음부터 그러한 당연한 휴전의 수순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숫자의 포로 명단만 줬고 그 다음에 자유의사에 따른 송환이 아니라 전체의 송환을 주장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끌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53년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먼저 부상당한 포로의 교환이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8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각자의 이제 억류되어 있던 포로들이 많이 송환이 됐는데 그 국군 포로들은 적어도 수만 명이 사실은 송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도별로 국군 포로가 탈북한 현황을 보시면 아까 국군 포로 위원장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2010년까지가 마지막입니다. 94년에 조창호 중위가 나오셨고
2010년에 한 분이 나오신 것이고 전체적으로 80명인데 2011년부터는 한 분도 활동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증언 내용을 보면은 아우디 탄광을 포함한 굉장히 힘든 강제 노역에 종사를 그동안 했다고 하는 증언들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어떤 북한 포로들은 다시 북한군에 강제 징집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국제법적인 측면도 살펴주시겠습니다만 이것들이 전부 사실은 국제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포로 신고센터의 접수 내용을 쭉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5건 정도의 그 신고를 받으신 것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이 생사 여부를 물어보는 그런 신고 내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북한 포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활동입니다. 정부는 북한 포로가 국가를 위해 희생된 유공자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자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정부가 했던 일 중에 가장 그래도 내세울 만한 일은 북한 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1999년에 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새로운 법률을 2007년도에 제정한 것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북한 포로의 실태 파악이라든지 송환 노력 또 북한 포로 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정부는 각급 남북 회담에서 남북 대화에서 북한 포로 문제를 제기한 바는 있었는데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한 명도 자기 의사에 반해서 억류하고 있는 북한 포로는 없다는 입장을 계속 취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한때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북한 포로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전쟁 시기에 행방불명된 사람 문제라고 하는 우회적인 표현을 쓰면서 북한과의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북한 포로 납북자 문제에 대한 남북회담 전개 과정을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만 2000년도에 제1차 적십자 회담에서 문제를 제기한 연후에 그 당시 2000년과 2002년 사이에 계속해서 문제는 제기를 했지만 북한의 완강한 거부 입장으로 인해서 사실은 대단한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9월 달에 제4차 적십자 회담에서 전쟁 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의 생사하고 주소 확인을 해보자라고 합의를 해서 그 당시 한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그 합의를 기초로 해서 북한 포로 분들의 생사와 주소 확인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북한의 협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6년에 2월 달에 금강산에서 제7차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리는데 그때 다시 한번 또 남북 간에 합의를 합니다. 쌍방은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 확인 문제를 포함시켜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라고 합의서 사항에 규정을 했는데 잘 북한은 이러한 합의를 북한 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활용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 남쪽에서 이 강제 억류된 북한 포로라고 하는 건 아예 없다는 걸 인정했다는 식으로 적반하지 않게 북한의 논리를 강화하는 그러한 합의로 악용을 했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지만 한 바도 있었지만은 북한의 완강한 거부 입장으로 인해서 사실은 남북 간 정부 사이에서 당국 사이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북한 포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명의 북한 포로도 없다는 것이고 2006년도에 제7차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의 합의가 북한에서 낸 성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제7차 북남 적십자 회담에서 쌍방은 흩어진 가족 신청 문제에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시기의 형벌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 문제를 포함시켜 협의, 해결해 나갈 때 대한 문제 등을
추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서 북남 사이에서는 이른바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라는 것을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적반하장적으로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북한과 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북한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합의를 악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고 이 점을 좀 참고하면서 저희가 입장을 잘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국군 포로 관련 국회 입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99년에 법률 제정 이후에 98년부터 현재까지 국군 포로와 관련해서 발의된 법률의 개정안 그리고 결의안이 총 26건이고 그중에 절반인 13건이 가결이 됐습니다. 표에 보시면 이제 있습니다만은 지난 2008년에 여기 계시는 박서진 이사장님이 국회의원을 하실 때 대표 발의를 해서 통과시킨 결의안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군 포로에 관련한 소송과 국내에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의 승소를 하는 아주 퇴거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0년 작년이죠. 작년 7월 7일 날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 국군 포로 강제 노역의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47 단독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배경을 좀 보면 2016년에 국군포로 송환위원회에서 북한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국군포로 2분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을 단독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거의 4년에 걸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2020년 7월 7일 법원에서는 이 2분의 국군 포로가 33개월 동안 강제노역에 처해졌던 데 대한 손해배상을 승소 판결을 하면서 손해배상액을 각각 2,100만 원씩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사실은 이제 국내 법원에서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첫 번째 판결입니다. 앞으로 이제 항소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유사한 그러한 소송들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분위기가 생기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승소는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손해배상 금액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물망초의 국군포로 송환위원회에서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을 상대로 해서 이 돈을 추징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유사한 소송에 있어서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6번째입니다만 국군포로 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적시가 되는데 이 뿌리는 사실은 2014년 유엔에서 만들었던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에서 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호주의 대부분 판사인 마이클 커비가 위원장이 돼서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말 샅샅이 다 조사를 하고 문제를 삼고 집대성한 보고서를 냈고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교과서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시민단체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COI 보고서에서 국군 포로 문제가 다루어진 것, 납치자 문제가 다루어진 것이 올해 유엔 인권이사의 결의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초반에 원동력을 제공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유엔 인권이사의 결의안을 보시면은 송환되지 않은 북한의 전쟁 포로 및 그 후손들이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시달리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하는 이 전문이지만 상당히 강한 내용으로 문항이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국군 포로의 가족들이
유엔 산하에 있었던 여러 인권 관련 실무 그룹에 문제를 제기했던 그 성과가 이번에 유엔 회의에 이 문제가 들어가는 그런 쾌거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그 국군포로의 가족들이나 시민단체들의 그 노력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그 득실을 떠나고 정치적인 문제하고 구분해서 원칙의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인권에 관한 문제는 원칙의 문제로 다룹니다. 선진국이라면, 인권 선진국이라면 인권의 문제는 원칙으로 다뤄야 되는데, 이것이 외교나 정치의 편의주의에 골모가 돼서 다루었다가 다루어지지 않다가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공동제안으로 참여했다가 참여하지 않다가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또 원칙의 문제로서 제가 보기에 옳지 않은 일이고, 사실은 남북 대화 과정에서도 거꾸로 부담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은 인권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남북 대화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역으로 생각해보면 방법이지, 북한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음으로써 목소리를 냈다, 내지 않다가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면 사실은 남북대화의 바람직한 발전에도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수월했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고, 또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특사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을 미국 대외 정책의 큰 중심 하나를 못했다고 이미 공언을 했고, 조만간 북한 인권 특사도 임명을 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뤄나갈 것이 확실합니다. 또 미국이 4년의 공백을 딛고 이번에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다시 한번 공동제안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원칙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에 계속 소홀하게 되는 한미 간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크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번째 국군포로 업무의 불법성입니다. 사실은 변호사님들이 토론자를 내시기 때문에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짧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휴전협정 규정의 위반입니다. 휴전협정에 있어서는 휴전협정의 제3조 51항은 전체 전쟁 포로를 송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송환된 국군 포로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자체로 사실은 휴전협정의 위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을 규율하는 제네바 협약 규정에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몇 개 규정에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로는 적대 행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석방하라고 되어 있는데, 석방하고 송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부터 위반이고요. 서신 교환, 또 강제 노역한 것도 위반이고, 또 다시 북한 군대에 징집한 것도 제네바 협약 위반이 되겠습니다. 이런 협약 위반 사항이 전체적으로 10개 이상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국제인권규약 규정에도 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것이 이제 인권 협약으로서 전 세계의 기본이 되는 협약인데, 이 규약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야 되고, 나라를 떠나고 싶으면 떠나야 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를 다 위반을 했고, 특히 사항에 보면 어느 누구도 자기 나라에 돌아올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써 있는데, 국군 포로의 문제는 아주 근본적으로 이러한 조항이 어떤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국제연합 헌장 규정도 위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덟 번째로 민간단체들의 국군포로 송환 노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사단법인 물망초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민간단체들이 20개 이상의 단체들이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김정은 고발도 하셨고, 그 다음에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작성도 같이 하고 계시고, 또 국군포로의 신고센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북자의 정보 공개를 위한 웹사이트인 풋프린트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풋프린트는 물망초를 포함한 국내 시민단체뿐 아니라 스위스의 NGO까지 같이 포함해서 국내, 국제 어떤 협업이 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군포로 신고센터는 2013년에 개소가 돼서 쭉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김정은에 대한 검찰 고발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국군포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극악한 인권 침해, 인권 탄압,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니까 정말 이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 결코 방치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방안이 없으면 기어 짜서라도 노력을 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국군포로에 관련 법을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그대로 철저하게 이행을 하고 또 그 법에 미비사항이 없는지 개선할 점이 없는지 찾아서 법을 더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내에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미력입니다만은 사단법인 물망초와 다른 단체들하고 상의를 해서 국회에서 법을 좀 더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입법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조금이라도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셔서 드립니다. 이건 이제 국군 포로 문제보다도 좀 더 큰 북한의 인권의 문제로서 사실은 여야 합의로 어렵게 국회를 통과해서 법제화가 된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이 법은 살아있는데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을 해야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해지는데 아직도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지금 통과된 지 4년이 넘었습니다만, 5년이 넘었습니다만 사실은 안 되고 있는데 인권재단의 이사회가 구성이 돼야지 인권법이 발효가 됩니다. 이사회를 구성하려면 12명의 이사가 선임돼야 되는데 여당에서 5명, 야당에서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 이렇게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15일 총선 이후에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이 문제를 계속 여야 협상에 중요한 문제로서 삼아서 여당하고 협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른 법을 통과시킬 때 이걸 발족시키자고 사실 합의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통일부하고 여당에서는 이사 선임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5명 이사를 선임해서 국회의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김성우 전 통일부 차관님까지 포함해서 5분을 저희가 선임해서 야당은 저희가 합의를 했고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전에서 매주 수요일인가요?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을 이행하자고 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도 한번 참여를 했습니다만 저희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집회에 참여하기로 얼마 전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국내법, 우리 가지고 있는 국내법을 발전시키고 통과된 국내법을 잘 이행을 해서 국군포로 가족들의 어떤 아픔을 조금이라도 보실 수 있게 하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제법이나 국제규범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한의 국군 포로 억류가 국제적인 이슈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유엔 북한 인권 결의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된 것이고, 이걸 기초로 해서 국제사회가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네바 협약 위반이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청을 한다든지, 또 유엔의 인권위원회에서 이번 인권 결의안의 후속 조치로서 국군 포로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정부가 해야 하면 가장 효과가 있는 일인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단체에서 많은 좀 활동을 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저희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도 필요한 조력을 하면서 시민단체들의 노력을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이제 노력이 필요한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1년에 미국 하원에서 국군 포럼,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의 납치 억류된 전쟁 포로와 실종자 민간인 납북자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고 이 결의안 채택은 사실은 여기 계시는 박선영 위원장께서 민주당의 찰스 랭걸 하원의원을 만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명화가 돼서 이러한 결의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를 했는데, 2011년이니까 이 결의안 통과가 10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한미 간의 의원 얘기를 좀 활발하게 해가지고 올해나 늦어도 내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여론이 환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북한에 대한 압박입니다. 네이밍 앤 쉐이밍이라고 썼습니다만 문제를 분간화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국제사회에 크게 알림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압박을 느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그 협조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국군 포로에 대한 인권 탄압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료를 내고, 이미 물망치도 많이 하시는 일입니다만 이것을 또 영어로 좀 번역해서 국제적으로 또 여론 조성을 하고, 또 북한 인권법을 다시 이행을 시켜가지고 북한 인권 재단이나 이렇게 조직과 사실 예산의 뒷받침을 받는 이런 그 조직들이 활동을 해서 국군 포로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공론화할수록 만드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특히 북한 인권 기록원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사실 이건 뭐 한국에서 처음 일어난 시작한 일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 동서독관에서도 자, 우리가 너희들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증언을 다 저희가 받아가지고 차곡차곡 기록했다가 북한 표현을 빌면 셈을 확실히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경고를 주는 것이죠. 경고를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의 제공관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이 인권 침해를 하려고 하다가도 외교관들은 좀 세상을 아니까 추측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거두는 그런 노력도 이제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남북 대화에서 국군 포로 문제가 차지하는 우선순위를 높여서 어렵지만 이 문제를 남북 간에 제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에 남북 적시자회담을 포함해서 간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다가 2006년에까지 쭉 제기가 좀 됐다가 그 이후에는 남북 간에 거의 제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남북 간의 국군 포로 문제를 어떻게 제기를 했는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본 자료가 아직 좀 추상적이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남북 당국간 회담 때도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국군 포로를 제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산가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기한 것인지 분명치 않은데, 제가 추가 질문을 해놨습니다만은 오늘 올 때까지 답이 안 와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국군 포로 문제를
국방부가 지금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좋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국군 포로는 국방부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는 이 국방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해서 압박을 가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남북대화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이 문제는 제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면 체념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 국제적으로 국군 포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활성화돼서 북한이 보기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대화를 하게 되면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봤던 아이디어가 아직 초보적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비전황 장기수 2인모 노이를 김영삼 정부 초기에 북한에 송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북한에 그냥 거저 송환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군 포로 문제와 같이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되는 중점 사안하고 좀 연계를 해서 북한의 어떤 그 상응 조치를 좀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비전형 장기수들이 지금도 한 10명 이상 있다고 하는데 그 비전형 장기수는 북한으로 봐서는 버릴 수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 저희가 더 데리고 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예컨대 이런 문제 비전형 장기수를 좀 활용해서 국군 포로 문제 돌파를 끊는 좀 굉장히 어렵고 보시기에 따라서는 비전형 장기수 돌려보내는 반대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은 워낙 이 문제를 뚫고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방법까지 동원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잘 경청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그럼 미국 정부는 6.25 전쟁 때 희생당한 미군 유해를 송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시작한 건 1988년입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77 선언을 해서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얘기도 하겠고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하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반대하지 않겠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중국하고 소련하고도 얘기를 하겠다는 그런 큰 정책 발표를 한 이후에 그때부터가 처음으로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한 겁니다. 88년입니다. 88년인데 미국이 북한한테 제기했던 문제가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군 유해 발굴 문제입니다. 그래서 88년 12월부터 미국 88년 12월인가 사실 89년 뭐 초나 마찬가지인데 미국 간의 대화를 하고 나서 첫 번째 합의가 1990년 5월 달에 북한에 묻혀있는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한 미국 간에 합의를 합니다. 얼마나 미국 정부가 미군 유해 발굴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삼았는지 이것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동안은 북한군이 가서 발굴을 해서 미국에 넘겼는데 이 유해 발굴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데나 가서 땅을 판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투 기록을 가지고 면밀히 조사를 하는 연구에 여기겠구나 싶은 데 가서 파야 되고 또 굉장히 전문가들이 파야지 아무나 이게 땅을 판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미국과 북한이 공동 발굴을 하자고 미국이 요구해서 결국 북한의 동의를 받아냅니다. 몇 년 동안 발굴을 하죠. 그것이 이제 2005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총 436구로 추정되는 미군 유해가 발굴됐다고 합니다. 2005년 이후에는 다른 사정 때문에 이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을 했죠. 그 공동 성명에 나와 있는 북한의 부분은 굉장히 부족한 게 많아서 저것은 굉장히 극히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네 가지 항목의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이 뭐냐? 미군 유해 발굴을 재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는 항상 최고 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그 짧은 공동성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핵 협상은 제대로 되질 않았지만 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에 따라서 2018년 7월 27일 휴전협정 기념일입니다. 휴전협정인데 북한이 55구의 미군 포로를 송환을 합니다. 저도 외교부에 있으면서 정부 일을 해보자랍니다. 국군 포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고 담당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직접 담당했냐 아니냐 그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저로서도 사실은 반성문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은 훨씬 더 지금까지 했던 노력보다는 훨씬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자성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 다시 제기해서 우리가 풀겠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되신 분을 위해서는 보훈 행사를, 보훈을 1년 연중 365일 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해 나가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마음 깊이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도와서 산업범위 불방초와 군포로 가족분들이 하시는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태영 의원님께서 국뽕포로 문제에 관한 거의 모든 이슈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소재가 이 지켜주시고요. 특히 이 포로 문제는 국가의 근본 가치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 문제다. 이거는 국가가 회피하거나 우회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관성을 갖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로 문제에 관한 나라 입장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는 북한이 이 문제에 진지하게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반성하고 더욱 노력해야 된다는 아주 좋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토론을 은태섭 변호사님이 해주실 텐데요. 아까 발제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국군 포로를 계기로 해서 북한하고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인이라는 게 우리 은태섭 변호사님이 큰 활약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군 포로 송환위원회에서도 우리 문남수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은태섭 변호사님을 모셔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힘차게. 예, 방금 소개받은 은태섭 변호사입니다. 저는 PPT를 준비를 해서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군프로 송환위원 안태섭 변호사입니다. 앞서 조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북한 정권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호인단으로 가장 최근에 활동을 했고, 저뿐만 아니라 앞에 계신 저희 이재범 변호사님, 그리고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영 변호사님, 그리고 신재영 변호사님, 구충수 변호사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그 변호인단에 소속되어서 함께 노력을 그동안 제가 합류하기 이전부터 굉장히
굉장히 오랜 전부터 그동안 노력을 해와 주셨고 제가 마지막에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만은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고요.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발표 자료에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판결은 받았지만 그 판결이 의미 있으려면 실제로 북한 재산을 저희가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서 북한포로 어르신분들께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분들 손에 쥐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실무적으로 다른 유사한 유형의 북한의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해서 어떤 인권을 침해받고 그리고 손해를 받으신 그런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사법기관을 통해서 정당하게 본인들의 어떤 그 권익을 보호하고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집행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북한포로 왜 북한은 이들을 버렸는가라는 부제를 쫓아봤는데요. 저희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의 부작위를 좀 비판해 보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자 하는 의도로 저와 같은 부제를 붙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얼마큼 동의하시는지 혹은 반대하신다면 왜 반대하시는지 그 질문을 한번 이 발표를 통해서 되물어 보고자 합니다. 발표 문자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국전쟁, 대한민국 국군부의 정의 및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북한 정부와 그리고 김정은을 상대로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간략한 전개 과정과 현재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동종의 외국 사례. 사실 동종의 외국 사례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왜냐하면 이번에 받은 저희 그 판결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첫 번째 판결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안타깝게도 사망한 미국의 청년 오토 원비어 사건에서 미국 법원에서 승소한 사례가 그 첫 번째 사례였고 저희 사례가 두 번째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그 동종의 외국 사례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다르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화두를 던져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번 그 46차 유엔 인권 이사회 정기 회의에서 나온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국내 사법기관 그리고 해외 사법기관 그리고 유엔 인권기관, 인권이사회와 같은 그런 국제사회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국전쟁 대한민국 국군포로의 정의입니다. 국군포로란 무엇인가? 자, 한국전쟁 기간 동안의 전투 중 그 조선인민군과 중공군에 의해서 생포되거나 항복한 한국군 포로다라고 일단 법령에 정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 숫자와 관련해서는 앞서 그 발제자분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만 지금 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들께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고통을 거의 반세기, 한 50년 가까이, 47년 내지 50년 가까이 겪어오셨고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이분들을 다음과 같이 세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도, 지금 현행법입니다. 등록 및 취소 제3항, 6조 3항을 보시면 사망에 국방부 장관은 귀환 포로를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부의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 등급이 필요한 이유는 이분들께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의 차등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겠죠. 이분이 국군 포로인지 아닌지. 근데 국군 포로로서 생존해 오신 분이면 분이신 거지 이분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자, 1등급 억류 기간 중
억류국 등의 동조를 거부하여 이제 북한의 동조를 거부하고 수형 생활을 하는 등 포로로서의 본분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포로로서의 본분이 되는 본분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즉 북한이 어떤 압박과 핍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수용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그 어려움도 그냥 그대로 꿋꿋하게 이겨내신 분이라는 취지로 저는 선회를 합니다. 자, 2등급은 어떻게 분류받아요? 억류기간 중에 우리 생존을 위해서 북한의 단순 노무 제공 등의 협조는 하였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행위는 하지 않은 분, 이분들은 2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마지막 3등급을 보겠습니다. 억류기간 중에 마찬가지 생존을 위해서 북한의 어떤 공공조직에 가입을 해서 협조를 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해서 간접적 적대 행위를 한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맞는 분류인 것 같지만 저는 자, 1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과연 지금 살아계실까요? 과연? 북한에서 그 47년 전, 50년 전 얘기입니다. 50년 전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한의 포로로 잡혀 계신 그분들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과연 이분들을 그냥 살려주셨나요? 무엇을까요? 그분들이 1등급에 분류되는 분들이 지금 현재 국내에 계실 수 있을까요? 물론 국내에 계신 분들 80여 분밖에 안 계시고 그마저도 지금 19분밖에 살아계시진 않지만 그 중에 과연 이 1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까요?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1등급이 아니라 3등급으로 분류됐다고 한다면 과연 그분들의 명예는, 그분들의 유가족들은, 그분들의 지금 살아있는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2등급 아니면 3등급이겠죠. 당연하죠. 곧 한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2등으로 북한의 그와 같은 핍박과 압박에 대해서 단지 동조하는 척이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가족들을 보러 가겠다라는 그런 일념 하나로 살아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의미도 없이 1등급을 굳이 두어서 1, 3등급을 나눠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 육조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적인 강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국군포로의 정의에 대해서 그냥 그 법률에서 얘기하는 그냥 단순한 정의 조항만을 갖고 우리가 국군포로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와 같이 현행법은 그분들을 만약에 물론 일부러 투항하고 일부러 포로가 돼서 일부러 대한민국의 적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안 되겠죠. 그런 분들은 아예 등록 자체를 시켜드리면 안 되겠죠. 의미가 다릅니다. 이분들은 다 생존을 위한 것이죠. 다음은 국군포로 현황, 이 부분도 앞서 말씀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래프에 있는 내용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승승자분들이 21년 2월 11일에 별세하신 이기준 어르신 후에 지금 현재 19명에 불과한데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90세 이상은 고령이십니다. 지금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지, 당장 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자, 소송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없는 가운데 법조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 물망초가 해야 할 일은, 그리고 국군포로 송환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시행에 옮긴 사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약 한 47년 내지 50년간 국군포로로 억류되어서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받으신 어르신분들이 북한 정권과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뤄지는 그들의 통치자들을 상대로, 피고를 상대, 그들이 바로 피고입니다. 그들을 상대로 약 1인당 총 손해를 6억 원으로 산정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6억 원은 사실 60억을 들여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민법의 어떤 법률의 한계라고 봐야겠죠. 사실상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그 최대 금액 6억 원 그마저도 지금 현재 불법 행위의 당사자였던 김일성은 죽었죠. 그리고 김정일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김정은에게 상속의 법리로
2,000여만 원 정도밖에 인정이 되지 않나, 뭐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판결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지나치게 축소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직 이건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김일성이 40년간 불법 행위를 자행했고 김일성의 자식 5과 부인 하나 해서 총 6.5분의 1, 즉 13분의 1만큼 쪼개지는 것이고요. 6억원에서요. 그리고 그 김정일도 마찬가지 6명의 자식과 1명의 부인, 그러면 7.5분의 1, 즉 15분의 2만큼 한 번 더 쪼개집니다. 그 바람에 6억원이 2천만 원이 된 겁니다. 그 부분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와 같은 이제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는데요. 이 도식화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원고는 우리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그리고 피고는 보시다시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그리고 김정은입니다. 자, 우리가 각 판결문으로서 얻게 된 채권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그리고 만약에 이 판결문을 근거로 달라고 했을 때 북한이 줄까요? 안 줍니다. 안 주기 때문에 북한이 갖고 있는 재산, 북한이 경무협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 그 돈에다가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경무협이 무슨 돈을 주어야 하느냐? 무엇이냐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2005년부터 우리 뉴스에 등장하는 북한 방송, 위대한 수령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고 칭하는 그 방송 있지 않습니까? 한복 입고 나오는 그 영상 송출 화면을 우리 언론이 뉴스에서 쓸 때 그 공짜로 쓰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차곡차곡 모여서 지금 현재 동부지방법원 공탁계에 공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규모는 20억 원이 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돈 누구 돈입니까? 북한 돈이죠. 북한한테 주어야 할 돈이니까 북한의 일종의 채권인 것이죠. 바로 그 채권에 저희가 압류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마찬가지 받아서 압류를 받았는데, 그 압류에 대해서 경무협 측은 대한민국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줄 수 없다. 그리고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즉시 항고 과정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와 별도로 경무협을 상대로 저희는 아직까지 판결을 받은 게 아니죠. 저희가 받은 판결은 우리 어르신들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 이 판결인 것이지, 우리 어르신들이 경무협을 상대로 한 판결문이 현재 없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고분들이 경무협을 상대로 아예 경무협을 피고로 추징금 청구 소송을 다시 시작했고, 그 소송 역시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소송에서 만약에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경무협이 우리가 북한한테 줄 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 피고가 경무협인 판결문에 경무협은 원고들에게 추징금을 내어줘라라고 판결문을 받으면 직접 우리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현재 노력 중이고, 저희 그 물망초 소환위원 변호사님들께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도 역할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정의 웹사이트 지금 저희가 2천만 원 때문에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가 평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어렵게 받아낸 판결문으로 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힘겨워하는 동안 미국은 보시다시피 북한 돈 291억 원 원비 부모가 찾아냈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 이유로 압류해서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브에 대한 소유권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자, 얘네들도 똑같이 지금 저 와이즈 어네스토브라는 북한의 선박인데, 이 선박을 갖고 있는 해운회사도 마찬가지 미국 법원에서 야, 니네가 그 북한 선박 압류해서 북한 선박 팔아서 그 돈으로 원교 부모들에게 배상을 해줘라고 했더니 얘네 이 해운회사도 마찬가지로 그거 우리 배 아니야, 북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경무협이 그 채권 북한한테 줄 돈이 아니라 저작권자인 다른 사람들한테 줄 돈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반박을 했었는데, 미국은 그 소유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해운회사의 소유권을 인정을 해서
직접적으로 압류를 해서 매각까지 해서 그 매각 대금을 원비호 부모님들께 전달을 해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워싱턴 DC의 연방법원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미국의 은행 세 곳에 대한 보호 명령, 일종의 이제 압류고요, 채권 압류, 보호 명령도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제 금전을 바탕으로 원비호 유족은 미국이 현재 압류하고 있었던 그 북한 선박의 매각 대금 일부 등을 바탕으로 납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해서 향후 본인들의 아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또 다른 북한의 그 불법 행위로 뭔가 피해를 받는 분들을 돕고자 재단까지 설립을 해서 향후 이제 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입니다. 이거는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조사하면서 굉장히 좀 가슴 아팠습니다. 한국의 경우 50년 내지 50년 이상 구금 및 강제노역, 그리고 고문, 사망 등 이와 같은 손해를 바탕으로 받은 손해 인정액이 최종적으로 2,100만 원입니다. 자, 미국의 경우를 보시죠. 오른쪽 편. 17개월간 억류, 구금, 사망이라는 마찬가지 안타까운 사고긴 합니다만은 그와 같은 손해를 바탕으로 인정된 손해배상 인정액이 5억 113만 달러, 우리 돈으로 5,643억 원. 몇 배인지 잘 계산이 저는 잘 안 됩니다. 자, 한국 내 북한 은닉 재산에 대해서 별도 조치 없습니다. 자, 미국은 사실상 모두 동결 조치. 그리고 압류한 북한 재산 현재 채권 약 20억 원 정도입니다. 이 돈은 지금 현재는 압류는 했지만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 또 이제 막혀 있는 현재 상태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북한 자금 291억 원 및 그리고 와이즈 어네스토라는 선박 매각 대금까지 해서 약 5천억 원 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배상돼서 지금 현재는 그 재단까지 오토원비어 재단까지 설립된 상태고 저희는 사후 조치는 없죠. 앞으로 한 2년 내지 3년 더 길게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사법기관으로부터 저 2,1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인권이사의 정기회의에 대해서도 앞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관찰자분들께서 말씀 구체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어떤 과연 노력을 했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유엔 회원국은 117개국입니다. 그리고 이사국은 47개국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번 40차 유엔 인권 이사회 정기회의 결의에 우리 그 북한의 불법행위,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담은 그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은 43개국입니다. 그 43개국 안에 한국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한국이 빠져 있습니다. 이사국 47개국이고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이 빠져 있습니다. 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43개국이 문제가 있다고 공동 제안을 한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공동 제안을 빠졌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심지어 이사국입니다. 그리고 임기는 작년 재작년 2019년도 6월인가요? 그때 이제 선임이 되어서 지금 현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사국으로서 지금 현재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그 결의안에 대해서 지난 수년 동안, 6년 동안 심지어 표결 절차도 없이 그동안 계속해서 합의로 채택이 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보시다시피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 이사국 중에 제안된 결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요청하는 나라가 없으면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즉 표결을 요청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 제기를 하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 가능한데 지난 6년 동안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연속돼서 채택이 되어왔고 그 중에서 6년 동안은 심지어 표결 절차도 없이 채택이 되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당위성이 강하게 부여되는 그런 결의안에 대해서 그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제한국에서조차 빠져있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가 자성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상수한 내용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이유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 이 국내외에서 일고 있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금 정부가 외면한 탈북자 국군 포로 문제, 유엔은 콕 집어 제기했다. 그리고 미국 비판에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무시한 바와 같습니다. 뜨거운 감자 북한 인권 결의안 정부 3년 연속 공동 조약국에서 불참했다라는 부분. 19년째 채택되고 있는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한국은 또다시 불참했다라는 내용들이 끊임없이 보시는 바와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한국 정부의 부작위 문제점에 대해서 그 로베르타 코언이라고 하는 전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이 공동 제안국에서 빠지면 북한의 인권 탄압 왕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결속을 허문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이 헌법상 자국민으로 규정된 나라는 유엔 회원국 중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던진 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자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는 그 질문의 출발은 바로 저것입니다.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이고 우리 주민들이고요. 우리가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뭔가 국제사회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챙기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문제를 누가 관심 갖고 앞으로 계속해서 국제사회 전체에 문제제기를 해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는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그리고 두 번째, 이 국군 포로 문제는 참전 유공자에 대한 바람직한 국가의 태도가 과연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자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 국가의 보호 의무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참전 유공자에 대한 바람직한 국가의 태도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강력하게 던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청와대 청원부 게시판에 이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마음도 안 좋고 마음도 아프고 또 공감이 많이 갔던 글인데요. 한국 대한민국 사관생도가 우국 충정으로 대통령님께 보원을 올립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연평해전 그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평해전 추모식에 야당 정치인들 일부 참석을 국방부에서 반대하고 참석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행사 참석, 야당 의원의 행사 참석은 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 어쩐다 해서 반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관생도이 22살짜리 사관생도가 본인이 현재 사관생도 4학년 신분으로서 학교에서 이와 같은 글이 올라가면은 어떠한 불이익을 충분히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올린 내용을 보면요, 정말 황당합니다. 진짜 아니 그 연평해전에 참전하여 돌아가신 우리 군을 추모하는 자리에 정치가 개입될 영역이 과연 있을까요?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본인이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응당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고등학교 때까지 국가의 내 생명 조국을 위해 이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청원의 큰 꿈을 품고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지금 야전에 나갈 날을 몇 개를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 그와 같은 자신의 꿈을 계속해서 꾸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 한몸 바쳐 희생하겠다는 그런 꿈을 앞으로 계속해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태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고발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국군부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국이 살아있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10명 이상의 희생을 감수하고 죽어있는 미군의 유해를 내려오기 위해서 수백억 원의 돈을 쓰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문제하고 이건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이유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수십 명을 희생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수백억 원을 쓰는 이유, 바로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이다. 살아있는 국민들을 편안한 환경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계속 외면한다면 어떤 사관생도가, 어떤 군인이 전시에 목숨 바쳐서 참전을 할까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포로로 잡혔을 때 대한민국이 나를 구하러 올 거라는 그 믿음 하나로 사실 참전해서 목숨 바쳐 참전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군은,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청와대 군을 품고 있는 그런 사관생도들은 목숨 바쳐서 과연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려 할 수 없고요. 지금 이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부작위를 계속해서 자행한다면 국가 안보에 대한 국가 안보의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단언컨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대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응답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퇴석 변호사님께서 북한 활동, 국군포로소만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현행법의 위점이라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 판결의 연유와 그 집행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 국군포로소만 문제에 소극적이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부의 자세를 아주 개탄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요, 대한변협 인권위원으로서 제네바에 북한 인권 문제를 각국 대표들한테 설명하러 다니었거든요. 그때 가니까 우리 제네바 대사가 이성주 대사께서요. 그때 강경화 전 외교장관이 인권고등 판무하신 부대표면으로 계셔서 그 방문해서 인권 문제 좀 많이 챙겨달라고 부탁도 하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 얘기 듣고 왔는데, 나중에 외교장관이 되고 나서는 북한 인권 문제는 우선순위가 없다. 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 인권 문제 신경 쓸 리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인권 공조를 허무는 것, 내지는 북한에 대한 제재 분봉내는 것,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퇴석 변호사님이 지금 열받아가지고 지금 성토하시는 게 참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은 신희석 박사님께서 하시겠고요. 신희석 박사님은 외국에서도 공부를 하셨고 지금 인권 단체에서도 또 활약을 하시는 아주 심리학자십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신강수 전 외교차관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분 아드님이세요. 부자지간에 몇 달 사이로 와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집안이 많아야 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희석 박사님한테 토론을 청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신석입니다. 장유영의 원심그룹의 신석입니다. 이미 앞서서 조정현 의원님과 안성준 의원님께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다루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전 발표에 없었던 내용 위주로 원하는 방향으로 발표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분께서 발표자님께서 이미 그 전쟁, 한국 전쟁, 6.25 전쟁 중에 공포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와이고 보고 중에서 전제했듯이 한국 전쟁 중에 이제 공포로 규모가 최소 5만 명 이상으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80명이 이제 불산의 조창원 주민이고 탈북해서 이제 국내로 이제 복잡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나와서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국토로 문제 종합적 이해 보고서와 언론 보도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 바탕으로 이제 80명의 리스트를 여러 개로 생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페이지 하나에 보시면은 제일 최근에 이제 이런 그 국토로 중에서 탈북 시도한 사례가 2017년에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탈북 시도하신 국토로님께서는 결국 중국에서 이제 다시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이제 강제 송환 나가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행동 분명히 이제 다시 실종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과연 우리 군이라든가 정보기관에서 적절히 이제 공포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2017년에 그 마지막 그 저희 알려진 이제 국군포로의 탈북 시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과연 이제 우리 군이라든가 정보기관에서 이분을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늘 좀 의아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 국군포로 문제를 국방부 내에서도 국민통제과 라는 부서를 담당하는지 늘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어떤 부분은 이제 우리 그 정부의 국군포로 정책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국군포로 본인분들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 국군포로 분들의 가족분들이 또 이제 북한에서 다시 탈북했습니다. 42페이지에 그 한다는 봤지만 제일 마지막에 이제 기록이 2019년 12월 기준인데요.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430여 명의 국군포로 가족분들이 이제 탈북하신 걸로 해서 국내에 정착하신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90년대 처음에 조창호 총리 지금 대일 이제 하지만 이제 그 탈북 기간 이후로 이제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 이제 뭐 국군포로 및 실종자 대책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리고 각종 뭐 자료 조사라든가 이런 국군포로 실종자 신고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당시에 좀 이제 그 정부 취하는 조치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그 실종 포로로 대하는 조치를 또 이제 가족들의 신고가 있으면은 전산 처리를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당시 뭐 지금도 법제적으로 이러한 그 국군포로 분들 그 자체로는 이제 이게 보훈 대상이 안 된다는 법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식의 정책을 취했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이제 아직 생산 확인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산 처리를 하는 것이 그게 정말 그 가능한 정책이었는지, 차라리 그냥 법을 개정해서 이런 실종 포로로서 이런 보훈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가족분들이 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국방부에서 몇 차례 이런 그 6.25 행방 신문자라든가 실종자 명부를 공개하는 이제 그 전례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뭐 국방부 현황 자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국방부에서 자료를 정리했지만 이런 이제 그 규모라든가 수치는 공개를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그 공개한 사례는 특징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그 북한에서 이제 정리가 확인된 국군포로 분들의 그런 이제 위치를 이제 알린 그런 보고서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이제 북한에서 이런 정보가 알려지면은 그분들에 대한 이제 보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그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공개적으로 북한 정부 상대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2008년 10월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파악하기로는 580여 명의 그런 이제 북한 포로분들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훨씬 더 이곳에 결국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것이고 숫자는 훨씬 줄어들었겠지만 적어도 이제 수십 명의 그 북한 포로분들이 북한에 있는 생존해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런 이제 이산가족 항공 사례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전사 처리했던 어떤 이제 북한포로 분들 중에서 실제로 이제 살아계셔가지고 이산가족 항공에서 이제 대면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만 봐도 사실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적절한 이제 북한포로 중에 상당수 분들을 전사 처리하고서 그걸 누락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3페이지에는 우리가 이제 6.25 전쟁 중에 발생했던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성환되지 않았던 이제 북한포로가 최소 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혹시 규모를 작지만 그 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우리 국군 소속의 이제 그 군인들이 이제 북한에 억류돼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여전히 이제 그 행방불명 상태로 실종 상태로 있는 사례들이 이제 최소한 수십 명이 있습니다. 43페이지에 있는 건 이제 그 과거 이제 2011년에 그 당시 이제 나토 피해자 보상 심의위원회라는 데서 이제 이런 그 활동을 한 내용을 정리한 그런 백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거기서도 이제 이런 이 리스트를 잘 보시면은 26명은 이제 510명 중에 26명은 군인 신분이었다. 그 납치 당시 군인 신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주로 이제 전투 과정에서 이렇게 북한에 끌려가신 월남전에서 이제 끌려가신 분이 2명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이제 1970년 이제 6월 5일에 있었던 우리 해군의 I2 고정이 이제 북한에 피랍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도 20명 정도의 우리 해군 이제 그 군인들이 전병들이 이제 북한으로 끌려간 것으로 이제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숫자만 해도 상당히 적지 않은 이제 그런 북한포로가 이제 전부의 북한포로가 이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44페이지 보시면은 사실 월남전에 최근 이제 그 미국 국방부에서 국민해제된 문서를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이제 북한포로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북한포로 이제 그 미국 국방부의 그런 국민해제 문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 군에서 10명 그리고 이제 민간이 8명, 총 18명이 이제 한국인이 이제 실종자 또는 이제 포로로 이제 분류가 된 그런 이제 문건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사실 이제 방금 이제 앞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 우리 정부에서 이런 이제 북한에 끌려간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된 것은 박성명 병장과 안학수 하사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6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정부 집계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제 그런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유종철 일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그 당시 전사한 것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이런 훈장 구역 수사하고 이제 국민의 안전까지 했는데, 이제 1973년에 이제 월남전이 이제 사실상 끝나면서 이제 북베트남 쪽에서 유종철 일병을 일반적으로 이제 석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정부가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포로의 수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정전협정 이후에도 체결 이후에도 많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2 고정 사건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1992년에 이제 당시 안기부죠, 지금 국경원인데, 그래서 이제 문성영 소위라는 이제 해군 장병이 이런 북한의 대남 방송에 활용이 됩니다. 그런 것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서 발표자분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왜 이 북한포로 문제가 이제 70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이유를 원인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이제 44페이지 하단에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이제 첫째로 이제 분단국의 특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그 우리나라 이제 남한 사람이 아니라 뭐 이제 미국이라던가 영국, 뭐 다른 나라의 이런 이제 북한포로를 있다면은 과연 이렇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그 억류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충성하면 되는 그런 이제 그 뭐랄까 내국인으로 간주한 게 아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도 이제 그런 이제 관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일단 그 분단 국가로서의 특성을 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북한 체제 자체의 특수성이죠. 극단성이 할 수 있는데, 일단 북한 자체가 뭐 공산국가인 거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공산국가 중에서도 정말 이제 정말 이제 그 사례를 예를 보기 힘든 굉장히 극단적인 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체제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나라들에서는 상식으로 여겨지는 제네바 협약이라든가 다른 전쟁법을 이제 뭐 일단 적용을 제대로 해본 경험도 없고 이제 그런 걸 이제 할 이제 동기도 약한 이제 그런 이제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그런 이슈, 그런 이제 북한포로 문제가 그 원인이 있다면은 어떻게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포로 문제에 대한 이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우리 정부에서 이런 북한포로에 대한 이런 이제 실체라든가 명부조차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것에는 아무래도 이제 은연중에는 이제 이런 북한포로를 촬영자라든가 공법자로 이제 간주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엄태수 변호사께서 언급하셨지만 우리 북한포로 통합법 그 6조의 내용을 보게 돼도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한포로 분들이 북한에 끌려가가지고 자기에 반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그냥 마치 배신 행위, 기적 행위를 간주해버리는 굉장히 이제 부당한 이제 취급하지 않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비교를 하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 푸에블로 납부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월남전의 이런 포로들을 보게 되면은 그 북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베트남에서 이런 미국 포로들을 상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문과 통해서 이런 미국에 대한 대미 사전 방송 등을 하도록 이제 그런 이제 조치를 하는데 그것을 어디까지나 이제 그 그분들의 그런 의지에 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이제 그런 이제 잘못한 행위를 볼 수는 없다. 그런 인식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잘 표현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북한포로 송환을 위한 노력이 그런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그 상상성이 높았던 것을 보이는 것은 2010년도 언저리에 그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뭐 식량 지원과 북한포로 납북자 송환을 강조한다는 이제 우리식의 그런 이제 파이파프를 이제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사실 이게 그 당시에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됐는지 어떤 이제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대북 교섭을 할 때 이거 반영을 해야 될지 이제 그러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내년에 이제 뭐 정권이 이제 교체되거나 차기 정권에서 이런 그 대북 교섭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했을 때 이제 그런 이제 반면 교사로서 참을 수 있는 좀 도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북한포로 관련된 국제법을 이제 추가 보완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미 몇 가지 분들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로 이제 국제인도법, 전쟁법이 이제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런 국민 이제 북한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전쟁기, 6.25 전쟁기에 이제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북한은 제네바 협약의 가입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쟁 남신 직후에 이제 북한 쪽에서는 이제 ICRC 이제 국제 적십자사 상대로 10월 15일에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제네바 협약을 적용하겠다. 그런 이제 그 방침을 이제 군수 의사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이런 전쟁포로 관련된 협약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될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1954년 정전협정의 내용에서도 대통령께서 보셨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북한포로를 송환해야 될 의무가 있었지만 이런 의무를 이제 북한은 전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북한은 이제 그 1977년에 추가 의정서, 제네바 추가 의정서가 이제 체결되는데, 그 추가 의정서에 당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전후에 있었던 이제 정자협정 이후 체결 이후에 있었던 북한포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추가 의정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제네바 협약이라든가 제네바 의정서에 나와 있는 그 추가 의정서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조사 절차, 문제 해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 우리 정부가 한 번도 북한을 상대로 활용한 적이 없는데 이제 북한포로 문제 해결에 좀 적극적이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한 이제 제네바 협약상의 절차를 좀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북한포로 문제에 정의된 국제법의 그런 이제 규범으로서는 이제 국제인권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6페이지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이제 국제인권법 구체적인 침해 내용은 이제 이미 앞서 언급하셨지만 국제인권법에서도 이런 이제 인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이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유엔의 정치기구로서 그 유엔 회원국들이 대표로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3월 매년 3월에 열리고 있는 제네바 열립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23일에 채택된 결의안 47에서 처음으로 이제 북한포로 가족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어떤 부분은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이것도 사실 이제 국내 NGO와 그리고 이제 이런 유럽 국가들이 오히려 노력을 해서 이런 이제 북한포로 관련된 언급이 포함되는 좀 아쉬운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그런 노력을 해야 될 우리 정부가 2019년 이후로 이런 이제 북한 관련한 이제 인권 결의안에 행동 파트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도 다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그런 것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 정부로서 당연히 이제 그런 안보리 논의에서 북한포로 남북자 문제 등도 이제 언급이 되도록 이제 노력하는 것이 이제 국가의 그런 의무라 책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엔에서는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그 보통 4.5년에 한 번씩 이런 그 모든 이제 193개 유엔 회원국에 대해서 그 나라의 인권 기록을 이제 그 검토하는 이제 UPR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북한 같은 경우에 했던 것이 2019년 5월 7일이었었는데 이제 그 일정에 따르게 된다면은 이제 2023년 말에는 다시 이제 북한의 그런 UPR 순서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UPR 같은 경우에는 각 그 회원국들이 이제 사전에 서면 질의를 할 수가 있고 또 당일날에 이제 추가로 이제 구두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그 우리 정부로서도 이러한 북한포로 남북자 문제에 대해서 서면 질의는 당연히 해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당일에도 이런 구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제일 앞으로 빼가지고 좀 시간을 할애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또 이제 의외로 이제 여러 주요 인권 조약들에 가입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이제 북한이 이제 당사국인 조약인데요. 그래서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이제 각 이제 당사국들이 이행 보고서를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런 이행 보고서 심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떤 보면 NGO들의 역할이긴 한데 이제 우리 국내외 NGO들도 이 북한에 대한 이제 이행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북한포로 남북자 문제를 역시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엔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이제 유엔 특별 보고관 워킹그룹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북한포로 문제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강제 실종, 이제 enforced disappearance에 관한 이제 워킹그룹인데요. 이 WGID라는 이제 그 강제 실종 실무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유엔 회원국이면은 어디든지 이런 이제 강제 실종 사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남북자분들이 이런 WGID에 그 문제 제기를 했었고, 사실 작년 이제 6월 25일 이제 그 6.25를 앞두고서 이제 전쟁과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그 WGID와 다른 이제 위원회들에서 북한에 대해서 성안과 그리고 이제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제 북한포로 남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좀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은 사실 이제 이런 유엔 인권 논의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잘 이제 잘못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이제 북한은 이제 이런 인권 논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무시할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2014년에 그 COI 보고서가 나왔을 때 사실 북한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그 최고 지도자 여기 있는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유엔 그 인권이사회의에서 유엔 총회에서 이제 북한 상황 그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자들을 이제 ICC 국제사항형사재판소에서 기소하기 위한 그런 이제 수사를 개시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이제 그 어떻게든 이제 이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용호 이제 제네바 대사가 이제 외무상으로 이제 부임명이 되었고 이제 북한 내에서 평양에서도 이런 인권 문제 담당.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북한의 그런 인권 문제 그 책임을 회피하기 막기 위해서 10명 정도의 외교관이 이 문제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유엔에서의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이제 그 유엔 인권이사회라든가 총회에서 매년 채택되는 이런 결의안들을 이제 좀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이런 이제 그 광고라든가 게시판 등 게재하면은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형사법 분야에서도 그 아시겠죠?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는 이제 그 북한 문제를 여러 번 다루를 했었지만 사실 이제 그런 시간적 반환권이 2002년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제약이 있고 이제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상정하려 그 이제 북한 상황을 이제 ICC로 가져가는 것은 이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비토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이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이제 그 ICC 회원국이 이제 한국이라든가 뭐 일본 같은 나라의 연결과 관계가 있는 이제 전쟁 범죄나 반인도 범죄 같은 경우에는 ICC가 독자적으로 또 이제 그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국군포로 납득자 문제도 이제 ICC에서 회부가 되도록 수사가 개시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고 이제 이런 다른 이제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독일처럼 소위 보편적 반환권을 이제 행사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북한의 그런 국군포로 납득자 문제 범죄에 대해서 이제 기소라든가 또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이제 역시 촉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북한에서 뭐 이런 북한이 민주화된다거나 체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역시 이제 특별재판소 설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이제 국군포로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과제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이제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 그리고 이제 관련 자료의 공개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울망초에서 이런 이제 국군포로 신고센터 이런 걸 설치해서 이제 그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 국방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이제 그 6.25 전쟁 중에 납득자 그 전후의 납득자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이제 보고서를 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재상경 보고서가 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거사실 실화위원회가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서 이제 조사하고 있는데 그 4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제 그 진실규명의 범위 중에서 그 사실은 1945년 8월 15일부터 뭐 권주의 통치기까지 대한민국의 적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이권진입과 폭력, 학살, 의무사 등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기나위에서 조사할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내년에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타이밍에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국군포로 납득자 문제도 다시 조사를 이제 기나위에서 조사를 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이런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꾸리자는 이제 그런 방법을 받아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북한에서 그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들에 대해서 이제 그 명단을 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알리고 북한에 대해서 이제 석방이라든가 송환이 요구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그런 식의 이제 문제제기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런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국방부의 국민통제과라는 데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군포로 문제를 좀 전담할 그런 기구가 설치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북한과의 교섭 과정에서 이런 이제 그 국군포로 납득자 문제가 좀 우선시되도록 어떻게 보면 대선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기념일이라던가 국군포로와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사건 사고가 있으면은 그
그거를 계기를 해서 결의안이라던가 특히 뭐 이제 그 방문 차원에서 이제 발견은 좋겠지만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여야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결의안을 계속 발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그 작년 11월 11일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티 호정 사건에 대한 이제 그런 결의안이 한번 발의가 됐었습니다. 이때도 좀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그 사람들이 워낙 그 아이티 호정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예 결의안 명칭에다가 처음에 이제 한국판 트래블러 사건이라는 이제 그 조건을 달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 사실 우리 장병들이 이제 이렇게 납치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외국의 그런 이제 미군 사건을 이제 언급해서 설명해야 될 정도로 이 사건이 안 알려진다는 것이 참 안타깝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국회에서도 좀 문제 제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 국정감사라든가 대전부처리 상임위 현안 이제 회의 등에서 이런 이제 국방부라든가 외교부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문제 제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국방백서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제대로 언급되도록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탈북해서 이제 돌아오신 그 슈퍼 분들이 이제 아까 언급하셨지만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80명 중에서 19분만이 생존해 계신데 사실은 이제 그 중앙청 같은 데서 이제 이런 그 프로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이제 상당히 잘 해결할 노력을 하시지만 사실 정부 차원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오히려 이제 이런 국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당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방문을 한다거나 도와준다면 어떨까 이제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이제 그 인권 이사회라든가 총회에서 이렇게 북한을 된 북한 인권 관련 결의가 채택이 되고 북한포로 국제 문제가 언급이 될 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또 이제 계속 공론화시키는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그 북한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게 정치적으로만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준사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엔 인권기구라든가 제네바 협약 아니면 이제 국제인권재판소 아니면 외부의 국내법원을 활용하는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박세준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유망처에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라든가 김정은 상대로 이제 이런 국내 소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박세준 변호사님 발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비어 이제 그 가족의 유족들이 그런 이제 이런 북한 자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대북 제재 위반 기업들에 대한 이제 벌금을 이제 피해자들이 청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미국에는 국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이제 대북 제재 위반한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벌금을 물건했을 때 그것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청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법안이라든가 이런 그 법령을 만들면 어떨까?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이제 좀 나온 얘기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을 상대로 해서 북한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좀 노력이 있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요. 사실 2018년에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이제 미군 유해 송환이 포함이 됐던 어떻게 보면 미국이 유일하게 얻었던 이제 실질적인 양보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상황을 설명했던 그런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보게 되면 이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이런 그 전쟁포로 이런 미군 포로 이제 유해 송환에 개인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그 미국 국내의 제한 분야라든가 국방부 관리들이 이제 트럼프를 상대로 이것은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싱가포르 회담을 지지할 수 없다. 굉장히 강경하게 그런 이제 내부적으로 로비를 하면서 이런 그 미군 유해 송환이 이제 성사되었던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공군 예비역 대위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 북한포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이런 이제 그 보편적인 인권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가 이제 그 존재 이유를 되찾게 되는 이제 그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이제 더 열심히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무서워서 말씀드리겠는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제하시고 토론하신 분들은 내용도 좋지만 시간도 딱딱 맞춰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옛날 아마드칸 고대부터 시작해서 19세기 중반 될 때까지도 전쟁 포로는 그 포로로 잡은 나라의 노예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굉장히 야만적이긴 하죠. 그런데 1860년대에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무상자, 영자, 포로 이런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이런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고 야만적이고 암묵적인 것이다. 다른 반성이 제기가 돼서 대략 2차 대전이 끝나고 194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게 하나의 국제법으로 확립이 됐습니다. 포로는 교전 상태가 끝나면 즉시 송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문명사회에 이게 보편적인 하나의 부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는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죠. 그래서 아마 6.25 전쟁 때문에 북한의 젊은 남성들이 많이 희생이 됐고 또 300만 가까운 북한 동포가 6.25 때 남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월남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 당시에 사회 전체가 전쟁 숫대밭이 되는 데다가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아마 이 북한 수뇌부가 우리 국군 포로를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의외로 부려먹어야 된다 하는 그런 아주 극악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체는 사실 이거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이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북한 포로나 북한 인권 문제가 우리 정부의 소극적 입장 때문에 진전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 자체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 15일 미국에서는 북한 전단 금지하는 것 때문에 청문회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지금 정부의 북한 포로에 관한 이 태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점점 문명 세계에서 소외되고 고립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 주인국 변호사님 걱정을 하시고 정부가 단시일안에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을 때는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사회, 북한 인권 레짐에 시민사회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문제를 공론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는데 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부가 못하는 우리가 해야 그런 말씀을 토론에서 잘 해주셨습니다. 대략 발제와 토론은 이런 정도로 했는데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